허블과 르메트르가 제시한 팽창하는 우주, 도대체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우주의 시작이 있다? 우주가 변해왔다? 우주의 시간도 시작이 있었고 변해오고 공간 자체도 없던 것에서부터 새롭게 탄생을 했다? 심지어 우주 팽창을 발견한 허블조차도 돌아가실 때까지 공간 좌표의 팽창이라는 개념으로의 우주 팽창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야말로 학계는 자기들이 뭘 발견했는지조차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상태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빅뱅 이론이 얼마나 멋진지 듣기 좋고 듣기 편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어보라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빅뱅 이론 강의는 듣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타이트하게 매시고 이건 정말 중요하고 내 근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CPU를 100% 가동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빅뱅 이론이라는 이러한 멋진 것이 어떤 경위로 탄생하게 되었는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중력 이론을 아주 멋지게 새로 정립을 하였습니다. 중력에 의하면 질량을 가진 천체들은 질량이 크든 작든 서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한한 우주에 천체들이 무작위로 분포하고 있다면 중력 때문에 전 우주가 한 점으로 수축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중력을 알고 있는 20세기가 도래할 때 우리 인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생각은 우주는 정말 영원무궁하고 너무나 광대해서 이것이 뭔가 변하면 안 된다. 이미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주는 이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변할 필요가 없다. 변하는 것은 완벽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급기야 우주상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아직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우주상수라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것이 우주가 중력 집결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빅뱅 우주론의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났더니 두 분의 과학자가 그거 아닌데 하고 나타났습니다. 한 분은 러시아의 수학자였었던 알렉산더 프리드만이라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벨기에의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생각에 혹시 우주가 중력 집결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가 현재 팽창 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척동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상공 한 50m에 야구공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질량을 가진 야구공이 왜 우주 공간에 떠 있을까? 중력을 거스르는 어떤 힘이 있기에 우주 공간이 떠 있을까? 이 질문을 제가 했더니 옛날에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그건 어쩌면 우주 상수가 야구공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러한 제안을 했죠. 하지만 고척동 주민은 누구나 알죠. 박병호가 홈런을 친 겁니다. 박병호가 홈런 친 공이 아직도 상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그냥 제가 그 순간 본 것에 불과하죠. 르메트로와 프리드만의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는지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무슨 이유인가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팽창 중이라면 그러면 굳이 우주가 왜 중력 집결하고 있지 않은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죠. 사실 우주의 팽창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연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1926년 전만 해도 인류는 우리 은하 자체가 우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은하를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우주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1926년에 허블이 외부 은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부 은하들의 움직임을 그 다음에 연구함으로써 우주가 정말로 팽창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주 팽창 혹은 빅뱅을 얘기할 때 관측적으로 가장 중요한 초석을 놓은 분은 허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관측자들이 어떤 관측을 많이 했냐면요. 은하들을 분광 관측을 했어요. 분광 관측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태양빛이 이렇게 올 때 프리즘을 놓으면은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빛이 쫙 갈라져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죠. 별빛이 모여있는 은하의 빛도 분광 관측을 하면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그런 빛이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은하에 있는 별들이 어떤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독특한 분광선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우주에 있는 별들은 가장 많은 원소가 뭐냐면 수소입니다. 수소가 거의 한 70%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에서 온 빛을 잘 분석해 보면 수소가 독특하게 내는 그러한 분광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측자들이 신기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깝고 밝은 은하들은 이 수소선들이 우리가 물리법칙이 예측하는 바로 그 파장에서 정확히 잘 나타나는데 그런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리고 어두운 은하일수록 똑같은 수소선이 더 조금씩 붉고 파장이 긴 쪽으로 움직여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색 편의 혹은 적색 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먼 은하에서 온 수소선은 더 붉은 쪽으로 치우쳐서 그 수소선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근데 그거는 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도플러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거리에 계실 때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저한테 다가올 때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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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음으로 오다가 저를 지나가면 갑자기 음이 삐뽀 삐뽀 하고 낮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빛이든지 소리든지 그 소스가 그 광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빛이 원래 낸 빛보다도 더 푸르게 보이고 우리로부터 멀어져 갈 때는 원래 낸 빛보다 더 붉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후토의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먼 우주일수록 더 빨리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만일 지구가 1년 사이 2배로 균일하게 팽창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서울하고 대전 사이에 그 전에 거리는 160km고 서울, 부산 사이의 거리는 400km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거리는 2배로 팽창을 했으니까 320km와 800km로 각각 되겠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제 입장에서 대전에 있는 친구는 1년에 160km만큼 멀어져 가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같은 시간에 부산에 있는 친구가 들고 있는 전등은 제가 관측을 하면 똑같은 1년 동안 400km를 멀어져 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지구는 균일하게 팽창을 했지만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개체들 간에 더 빠르게 멀어져 가는 것처럼 관측이 되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마치 큰 식빵 같은 겁니다. 식빵 같은 거에 안에 건포도가 수백 개 이렇게 박혀 있는데
처음에는 식빵의 반죽이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빵이 이렇게 부풀러가면 그 안에 있는 건포도들이 서로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럴 때 원래부터 가까이에 있었던 건포도가 멀어져 가는 속도보다 어떤 떨어져 있었던 건포도 간의 거리가 속도가 더 빨리 멀어져 가는 것처럼 관측이 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1년 동안 지구가 2배로 팽창한 거와 같은 패턴과 속도로 그 전에도 지구가 팽창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혹시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작아서 0이었던 때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즉 말해서 서울 대전 거리가 지금은 320km까지 확장이 됐지만 그리고 1년 전에는 160km였지만 서울 대전 거리가 0이었을 때가 있을까요? 있겠죠. 똑같은 속도를 적용한다면 그러면 단지 2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그러면 서울과 대전 거리가 0이 되고 서울과 부산 거리도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주의 나이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허블 상수가 가진 값은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70km per sec. 이 얘기는 뭐냐면 초속 70km 속도란 뜻이에요. 초속 70km의 속도로 멀어져 간다. 언제? 두 은하가 1메가파섹 거리로 떨어져 있을 때. MPC라는 말은 메가파섹, 100만 파섹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바꾸면 1MPC는 300만 광년입니다. 빛이 300만 년 갈 수 있는 거리, 멀죠. 3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두 은하가 오늘 있다면 이 두 은하는 서로 초속 70km로 서로 간에 멀어져 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동일한 팽창 속도를 우주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완전히 두 개가 붙어서 한 점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가면 태초에는 이 두 점이 한 점이었던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도대체 시간을 얼마나 거꾸로 돌리면 이 두 점이 한 점이었을까 계산해 봤더니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이라고 산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어림 계산으로 산출한 우주의 나이를 보고 우리가 허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관측과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정밀하게 산출을 한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아니면 138억 년 정도 됩니다. 허블과 르메트르가 제시한 팽창하는 우주, 도대체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그 얘기를 제가 몇 가지로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하게 우주는 변한다.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변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우주상수를 고안해냈는데 이대로라면 우주는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주는 변한다. 현대 과학적 우주론이 태동을 한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지금 오늘날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는 등방하다. 어느 방향을 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균일하다. 우주의 팽창은 공간의 팽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은하가 서로 멀어져 간다는 뜻은 이 은하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 팽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돌리면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도 유한하게 산출이 가능하다. 실제 우주는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주로 빛으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빛이 올 수 있는 거리, 우주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올 수 있는 거리만큼만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을 한 다음에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반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주의 나이는 대충 6,000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 이상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반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아주 힘든 공상과학 소설과 같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과학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우주 팽창이 발견된 다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우주를 변화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한 우주상수라는 개념은 불필요하고 자기 일생일대의 최대의 사기였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반면 학계는 썰렁했습니다. 심지어 우주 팽창을 발견한 허블조차도 돌아가실 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간 좌표의 팽창이라는 개념으로의 우주 팽창을 받아들이질 못하셨어요. 그야말로 학계는 자기들이 뭘 발견했는지조차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상태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허블 르메트르 팽창이라는 말을 제가 했을 때 뭔가 좀 이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울 때는 허블 법칙이라고 배웠거든요. 허블 팽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학사가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봤더니 은하들이 서로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허블의 법칙을 발표한 논문을 1929년도에 발표를 하기 2년 전에 이미 벨기에 천문학자 르메트르는 프랑스어로 쓰여진 논문으로 똑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메트르는 사실은 이론가인데요. 그로 인해 우주는 원시 원자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의 거대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을 창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천문학계는 르메트림을 쏙 빼고 허블 법칙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2018년에 우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국제천문연맹의 모든 천문학자들이 모였을 때 거수 투표를 해서 이 용어를 앞으로 허블 법칙에서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영원히 바꾸자라는 것을 표결하여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제가 허블 르메트르 법칙, 허블 르메트르 팽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흥미진진한 얘기는 다음 강의로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